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겉으로는 한없이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은 진짜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는 곳. 바로 뉴욕 부동산의 숨겨진 규칙들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른바 운영위원회의 폐쇄성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기이한 미스터리를 다뤄볼 건데요. 뉴욕에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게 그냥 돈만 딱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뉴욕의 아파트를 내놓았는데 마침내 진짜 완벽한 구매자가 나타난 거예요. 대출 전혀 필요 없습니다. 100% 현금 박치기로 집값을 내겠다는 엄청난 재력가죠. 심지어 아파트 관리비나 리모델링 비용까지 끄덕없다는 재정 증명서도 완벽하게 제출했습니다. 와, 이제 끝났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려는 바로 그 찰나에 건물운영위원회가 단칼에 이 구매자를 거절해버립니다. 그것도 단 하나의 설명도 없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자료에 등장하는 퀸즈 지역의 한 매도자가 실제로 겪은 일이죠. 이분은 엄청난 시간을 허비했고 막대한 변호사 비용도 날렸는데 심지어 그 완벽했던 현금 구매자까지 잃어야 했습니다.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엔 이런 실수를 안 하려고 위원회 측에 도대체 어떤 조건의 구매자를 원하느냐고 아주 정중하게 이메일로 물어봤대요. 근데 돌아온 대답이 뭐였을까요? 철저한 침묵이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 해준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의 무소불위 권력이 가능한 걸까요? 이 해답을 찾으려면 뉴욕만의 아주 독특한 부동산 구조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 코옵과 콘도의 차이입니다. 먼저 뉴욕에서 아주 흔한 코옵, 즉 협동조합 형태의 건물에 대해 알아볼게요. 코옵은요, 여러분이 그 집을 산다고 해서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특이하죠? 사실상 그 건물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 구매자는 실질적인 집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코옵 측은 건물 내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선취권을 갖거든요. 나는 내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상 진짜 권력은 건물의 운영위원회에 꽉 쥐어져 있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 겁니다. 이걸 콘도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코옵은 말씀드린 대로 지분 소유 형태라서 규정이 진짜 엄청나게 엄격해요. 악명 높은 위원회 인터뷰도 거쳐야 하고 때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천문학적인 유동자산을 증명해야 할 때도 있죠. 반면에 콘도는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아는 아파트 구매랑 비슷합니다. 실제 부동산을 소유하는 거고요. 가격은 조금 더 비쌀 수 있지만 규정은 훨씬 널널하죠. 진짜 내 집이니까 자유롭게 월세를 주거나 세컨하우스로 써도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코업의 규정이 얼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지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십억짜리 내 집인데 내 20대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 잠깐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게 하려고 해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가족이 내 집에 살겠다는데 허락을 받아야 한다뇨? 집에 사는 사람 얼굴이 바뀌는 것조차 통제하려 드는 곳. 그게 바로 코업의 철옹성 같은 폐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악명 높은 운영위원회 인터뷰입니다. 통장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위원회 인터뷰를 통과 못하면 다 꽝이거든요. 그럼 대체 통과 기준이 뭐냐? 그 답이 이 인용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부동산 변호사이자 실제 코업 위원장인 스티븐 디 슬레더커스가 한 말인데요. 특정 기준을 제시하는 걸 항상 꺼린다고 하죠. 왜냐? 기준을 밖으로 꺼내는 순간 자기들 스스로 그 규칙에 발목이 잡히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퀸즈 매도자에게 위원회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굴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투명하게 기준을 밝혔다가 합격선을 넘은 사람을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면 곤란하잖아요? 결국 그들의 침묵과 모호함은 철저하게 계산된 아주 강력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자, 이쯤 되면 속내가 궁금해지죠? 세 번째 파트, 운영위원회가 비밀리에 원하는 것들에 대해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원회, 자기들은 입을 꾹 닫고 있으니까 우리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몰래 분석해 놓은 숨겨진 체크리스트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요. 거래 끝나고도 통장에 넉넉하게 남아있는 엄청난 현금 유동성, 건전한 부채 상환 비율, 훌륭한 신용도, 튼튼한 직장, 이런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항목이 하나 있어요. 바로
과거에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적이 없는가를 본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돈 많은 것만큼이나 위원회 말 잘 듣고 얌전하게 지낼, 소위 말해 골칫거리 안 만들 사람을 원한다는 뜻이죠. 나중에 위원회 규칙에 태클을 걸 만한 싹수를 애초에 잘라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원회가 진짜 속마음을 꽁꽁 숨기고 있는 상황에서 구매자나 매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사실 하나뿐입니다. 바로 내부 사정에 빠삭한 브로커를 고용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려는 그 특정 아파트에 은밀하고 암묵적인 룰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애초에 위원회에서 거절당하는 헛고생을 피하려면 브로커가 미리 위원회 입맛에 딱 맞게 구매자를 사전 심사해주는 그런 방어 전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네 번째, 투명성의 문제인데요. 이런 권력이 밀실에서 지들끼리만 작동하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심각한 법적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료에서 부동산 변호사 줄리 회히터가 지적하듯이 아무리 막강한 코어 위원회라도 공정주거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습니다. 인종, 종교,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특성 때문에 사람을 쳐낸다? 이건 명백한 불법이죠. 겉으로만 보면 법이 이들의 권력을 아주 잘 견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치명적인 맹점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거절 이유를 비밀로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이 좋은 법을 다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가령 어떤 소수자가 부당하게 입주를 거절당했다고 쳐보죠. 근데 위원회는 우린 인종 때문이 아니고 그냥 우리 기준에 안 맞아서 거절한 거예요 하고 진짜 이유를 끝까지 숨겨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다른 빼도 박도 못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지독한 침묵을 뚫고 법정에서 차별을 입증해내는 건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침묵이 차별을 덮어주는 완벽하고도 교묘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뜯어 고쳐보려고 계속 시도는 있었는데요. 현재 뉴욕시의회를 보면 여전히 관련 법안이 꽉 막혀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아직도 거절 이유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표 아래쪽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옆 동네인 웨스트체스터 카운티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거절 사유를 지원자에게 무조건 서면으로 공개하도록 법으로 쾅쾅 못을 박아놨거든요. 불과 몇 마일 떨어져 있을 뿐인데 부동산 투명성에 대한 온도 차이가 진짜 극명하죠? 자, 오늘 우리는 코옵이라는 이 독특한 시스템이 어떻게 그들만의 철옹성을 쌓아 올렸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라는 전략이 어떻게 공정주거법의 그물망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는지 함께 파헤쳐봤습니다. 투명성을 외치는 사람들의 목소리와 기득권을 꽉 쥐고 안 놓으려는 뉴욕 코옵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 지독한 침묵 속에서 과연 뉴욕 코옵의 굳게 닫힌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올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복잡하고 기이한 부동산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우리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